울릉공항의 활주로를 1,500m로 확장하는 계획은 애초에 대규모 민간 인프라 사업으로 제시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대형 민항기의 운항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나 이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외부로 유출되면서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두 나라는 한국의 동해상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점점 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공항이 단순한 민간 공항이 아니라 가라앉지 않는 전략 군사기지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활주로 확장은 단순히 민항기의 수용 능력을 키우는 수준을 넘어 KF-21 같은 최신 전투기뿐 아니라 공중급유기, 대형 수송기 등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처럼 공항이 완공되면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 및 민생의 관문이 아닌 장기적 군사 작전이 가능한 중대한 전략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울릉도는 본토에서 떨어져 있지만 독도와는 불과 수십 킬로미터 거리로 전략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과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도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은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한국이 영토 수호 의지와 능력을 명확히 천명하는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활주로 확장은 동시에 전략 보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의미한다. 유사시나 장기 작전 상황에서 군의 전진기지가 작동하려면 금유기와 수송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는데 울릉공항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울릉도 주변의 공역과 해역에 대한 통제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되며 이는 독도 인근에서의 일본 활동뿐 아니라 동해에서의 중국 해공군의 작전에도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비록 한국 정부는 여전히 울릉공항이 민간공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활주로 연장과 이탈 방지 시스템 설치 등 최근의 설계 변경은 이 공항이 단지 민간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확장 계획이 완료되면 울릉공항은 단순히 항공 안전을 위한 시설을 넘어 한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동북아 안보 구도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 기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갈수록 격화되는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울릉도는 한국이 단순히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지역 안보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전략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독도 인근에 위치한 항공 전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되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그 효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중국 역시 동해상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단순한 공항을 넘어선 이 시설은 한국이 새로운 안보 질서를 구축하려는 과감한 전략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본래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했지만 작년에 공사 중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문제로 2028년으로 개항이 미뤄지게 된 울릉공항. 하루빨리 공항이 개항돼 생활 여건과 관광 접근성이 나아지길 바라던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항 연기가 오히려 울릉공항이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 기회가 될지도 모르게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1200m로 설계되었던 활주로를 1500m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이는 작년 연말 일어났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서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울릉공항의 변화에 뜬금없이 일본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죠. 울릉공항은 최근 각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특히 도서지역 공항 건설의 선두주자로서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울릉도는 여객선 외에는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음에도 제주도와 달리 세계는 고사하고 국내에서조차도 숨은 관광지 정도로나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울릉공항의 건설은 울릉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광 접근성 문제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울릉공항은 중요합니다. 울릉도는 1974년 29,810명으로 육지의 다른 군단위 지역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갖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인구가 8,867명으로 줄어들어 전국 지자체 중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섬이라는 특성상 생활 인프라를 강원도나 경북 등 내륙 지역에 의존하는데 그 내륙과의 연결수단이 배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울릉도에서는 어디를 다치거나 병이 나면 헬기나 배를 타고 강원도 등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강원도 지역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울릉도에서 응급 환자를 헬기나 배로 이송했다는 기사를 종종 보셨을 건데요. 헬기라도 쓸 수 있으면 다행이고 폭우나 폭설, 강풍 등으로 헬기가 뜰 수 없다면 배 이외에는 이송수단이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환자의 안전 문제와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비행기나 헬기로 가도 제때 도착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응급 환자를 배로 몇 시간을 걸려 데려가야 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병원 등 의료 문제 외에 영화관도 2013년에야 생긴 데다 그마저도 독립된 극장이 아니라 국민회관 내 시설을 활용한 것일 정도로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육지에 비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은 울릉도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울릉공항 건설인데요. 작년 연말 기준 공정률 59%를 달성한 공항은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항이 완공돼 헬기보다 큰 항공기들도 드나들 수 있게 되면 헬기로는 못 가는 상황이라도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이전보다 더 편하고 빨리 육지에 갈 수 있어 여러 인프라나 문화시설을 향유하기도 더 편하고요. 주민 생활 외에도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커져서 배 멀미가 심하거나 배 타고 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울릉도에 올 엄두를 못 내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가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것처럼 울릉도도 동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게 되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에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울릉공항의 개항은 기존에 계획되었던 내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섬이다 보니 철근과 레미콘 등 자재 수급이 육지에 비해 어려운 데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건설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인 공사 난이도 자체가 기존 공항들보다 어려워서입니다. 그러다 작년 5월 가두봉 절취 현장에서 무너지는 토사에 깔려 인부 한 명이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공사는 2달 동안 중단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성 조사도 진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당초 올해 12월이었던 준공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항 예정 시기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죠. 올해로 예정되어 있던 울릉공항 완공을 기다리던 울릉도 주민들과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아쉽기 그지없는 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장 올해로 예정이 되어 있던 준공 시기가 늦춰지면서 기존의 울릉공항 건설 계획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1200M로 소형 여객기가 아닌 그보다 더 큰 항공기들이 이착륙하기에는 짧은 활주로를 연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울릉공항의 활주로를 더 길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저가 항공사들까지 포함해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본래 울릉공항에 취항하기로 계획되었던 40에서 50인승 프로펠러 소형 여객기를 보유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당초 50인승이었던 울릉공항 취항 여객기도 80인승으로 바꾸기로 2023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니 활주로 1200M 정도로는 80인승 여객기를 커버하기에 역부족이 되었다는 건데요. 현재 울릉공항의 취항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ATR사의 ATR-72와 엠브라에르사의 290의 최대 중량 이착륙 시 필요 활주로 길이는 ATR-72는 이륙대 1300M, 착륙대 915M고 290은 이륙과 착륙 각각 1615M과 1215M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활주로가 완공되면 이 두 기종은 울릉공항 취항 시 짐이나 연료, 승객을 줄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운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지난 연말 일어났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사례들을 생각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활주로는 넉넉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길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울릉공항의 경우 80인승 이상 기준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백히 짧은데요.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의 이근영 교수도 1200M 활주로는 80인승 기준 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는 길이가 좀 부족하다. 안정적 항공사 운영을 위해서도 1500M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울릉공항의 활주로를 1500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활주로를 연장하게 되면 전체 공사비가 기존의 2배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공사가 진행되는 울릉도가 있는 동해의 특성상 조금만 섬에서 떨어져도 수심이 확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문제가 되는데요.
마침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좋은 방안이 나왔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을 위해 바다를 매립하려고 깎고 있는 가두봉 왼쪽 바다를 이용하면 된다는 건데요. 이 화면은 울릉도 주변 해저 지형을 나타낸 정밀 지형도로 색이 붉을수록 수심이 낮다는 뜻입니다. 섬 지형 중 가운데 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가두봉인데요. 가두봉 주변이 다른 곳들보다 유난히 수심이 얕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울릉공항 공사도 가두봉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이죠. 공항이 건설 중인 사동항과 가두봉 일대의 수심은 50m 이하. 그 건너편에 있는 가두봉의 왼쪽은 그보다도 얕은 30m 이하입니다. 따라서 공사 범위를 기존보다 넓혀 가두봉의 왼쪽 부분까지 활용하면 활주로를 기존보다 300m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도 활주로를 연장한다면 가두봉 통구미 쪽으로 수심이 약 30m 정도 선까지는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가두봉 폭이 30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연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활주로를 연장하는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릉공항 건설 관계자도 활주로 연장 시 가두봉 왼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아직 이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활주로에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 활주로가 연장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길이 45m, 폭 72m로 설계된 울릉공항 종단 안전구역에 40m 길이의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해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내 공항 활주로에 이탈 방지 장치가 설치되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탈 방지 장치는 활주로 길이가 짧거나 확장할 공간이 없는 공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기에 앞에서 보여드린 가두봉 왼쪽으로 활주로가 연장이 된다면 울릉공항 활주로의 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1,500m로 늘어나고 안정성까지도 강화가 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활주로가 연장되면 향후 도입될 KF-21을 비롯한 전투기들의 이착륙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울릉공항은 기본적으로 민간공항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평상시에는 전투기가 드나들 일은 없겠지만 동해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전투기가 이착륙할 공간이 있는 섬이라는 이점은 군사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큽니다. 기존에는 육지에서부터 날아와야 했던 전투기들이 유사시 이곳에서 바로 출격해 더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 건설될 공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 공항을 유사시 전투기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울릉공항은 독도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위대 함대가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하거나 배회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를 해도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육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즉각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해서였습니다. A는 곧 자기 영토라면서 실효적인 지배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일본이 자신들에게 독도 영유권이 있다는 주장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울릉공항에서 KF-21 등의 전투기들을 포함한 우리 항공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다는 건 그러한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될 겁니다. 전투기가 울릉도에서 이착륙이 가능해져 독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음이 입증되니까요. 그것도 KF-21과 같은 최신 고성능 전투기가 날아올 수 있으니 일본도 독도 하나 차지하자고 전쟁까지 불사할 수는 없을 거고 예전처럼 틈나는 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는 힘들게 될 겁니다. 지긋지긋했던 독도 문제가 울릉공항 건설을 통해 일단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 동해의 안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울릉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울릉공항 활주로 확장과 완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도랄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문전박대한 뒤 곧바로 군사적 지원을 멈추겠다고 선언한 이후 갑자기 북유럽과 동유럽 나토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주포 K9에 대한 수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의 영국 런던 대 미국 빼고 유럽 국가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하면서 러시아로 반출이 금지된 4조 원가량의 돈을 우크라에 대출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또 주변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한국산 전차 성능에 푹 빠진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한화에 전화 걸어 제발 주문 좀 받아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라파 북구에서는 한 여군이 브이로그를 찍으며 K9에 대해 감탄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인기급 등동 영상으로까지 점 찍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더 이상 개량할래야 할 수 있는 게 없다. 재래식 무기 중 유일하게 드론에 대적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K9 자주포가 전 세계 전장을 누비는 명품 무기로 선정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쭈에서 욱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 문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먼 나라 동유럽, 폴란드의 동토에 대한민국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 육군 5사단과 같은 부대가 창설됐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러시아, 벨라루스 등 커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참에 아예 싹 한국산으로 맞췄다고 하는데요. 아예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단위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군용물자와 심지어 내무반 TV까지 한국산으로 맞췄다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계와 여단급 편성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몇 달 전 굉장히 이례적으로 후딱 부대 하나가 창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나라 번호마저 82인 8282의 민족, 한국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잘 나가니 역시나 이런 일에 절대 빠지지 않는 못난 이웃사촌 일본이 숟가락을 얹어보겠다고 나섭니다. 군대라는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는 일본이 자국의 중고무기를 거의 떨이로 내보내듯 장사하기 시작한 건데요. 준 전시 상황인 폴란드는 국방력만큼은 품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단호하게 일본산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다는 후문도 들려오죠. 우크라에서는 현대전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덕분에 통신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거짓 선동이 먹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드론을 이용해 값싼 방식으로 적진에 수류탄 등을 떨어뜨리질 않나. 미국산 제블린 같은 신개념 무기로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등 전동적인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많이 관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첨단 가수를 많이 갖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바로 구라파의 우리 K9의 위용을 전파한 일본 수입국이기도 하죠. 먼저 여러분은 이번 전쟁 소식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장 내 옆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도 하고 양상이 길어지며 큰 사건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니 약간은 관심이 떨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3여 년 전 우크라 동토에서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 특히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K9 자주포 차체에 포탑을 이어붙인 란드크랩 자주포가 우크라 전쟁터에 투입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군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선 에게 차체 결합이 뭐가 대단한 거냐? 그냥 궤도 달린 탱크 몸체 붙인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금 자세히 찾아봤는데요. 이게 그냥 대단하다며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전쟁 뉴스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려 무뎌졌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전쟁은 단 하나의 보호막, 단 하나의 무기로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탱크가 처음 등장한 1차 대전 이후로 탱크는 언제나 육군의 상징이자 강력한 무기였는데요. 이번에 그 위험을 많이 잃었습니다. 100불짜리 저렴이 사제쪽탄으로도 금세 고철로 변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반사이익을 얻은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자주포인데요. 어찌 보면 닮은 것 같지만 전차와 자주포는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차는 근거리 전이나 돌격을 위해 사용되는 기갑이고 자주포는 원거리에서 전장을 지원하는 무기죠. 그럼에도 최근에는 대전차포가 갈수록 진화하며 전차보다는 자주포를 급격하게 늘려간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그 시장의 최고 선두 자리에 바로 우리 자탕스러운 한국이 있습니다. K9는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더 개발할래야 개발할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된 K9 자주포는 이미 급속 사격 시 동일한 목표물에 대해 21초에 3발까지 쏘아 한치의 용납도 없이 완벽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뇨?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의 기후 속에서도 차대가 얼지 않는 데다 탄을 장전하고 조준하고 쏘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어느 곳에서도 엄청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K9를 통으로 수입해간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선 북극 기후에서 기동시험과 훈련을 밥 먹듯 하고 있는데도 결함 보고는 한 번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군의 브이로그에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런 흑한기 훈련 때의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K9이 처음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전쟁터를 누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로 처음 수출길이 열린 과정도 순탄치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유럽에서 실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완제품을 수출하지도 못했고 아래 차체만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의 호환도 중요했기 때문이죠. 때는 1999년 NATO에 갓 가입한 폴란드는 NATO 규격에 맞는 신형 무기로 변화를 꾀하던 중 영국제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크랩 자주포 만들게 됩니다. 크랩은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생산하는 AS-90 자주포의 포탑과 폴란드가 개발한 NAN이 차세대 범용 플랫폼 UPG-NG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는데요. 폴란드는 UPG-NG 차체를 사용해 본 후 향후 폴란드에서 제작하는 모든 차세대 장감차에 해당 차체를 사용할 예정이었죠. 얼마 후 폴란드의 방산 공기업 부마르가 만든 10대의 시제품이 폴란드 육군에 인도됐는데요. AHS 크랩을 인도받은 폴란드 육군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런 고물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주행 중 차체에 균열이 가거나 서스펜션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격을 하면 반동 때문에 차체가 출렁이듯 춤을 추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UPG 엔진은 자주포용 차체로는 불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보병 전투장갑차와 같은 경량 장갑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체에 엄청난 반동이 발생하는 52구 경장 155 곡사포를 얹었으니 차체가 온전할 리가 없었죠. 차체 안정성이 엉망이다 보니 화포 정확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주포의 차체가 반동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화포의 방열이 흐트러져 엄청난 오차가 발생했죠. 크랩의 성능에 분노한 폴란드 육군은 이런 자주포를 쓰라는 거냐며 이에 크랩 자주포 없애버리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눈치를 봐야 했던 폴란드는 2014년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군을 달랬죠. 그러나 2014년이 되어서도 차체 결함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엔진을 납품하기로 했던 엄체가 경영난으로 엔진 제조 공장을 폐쇄해 추가 생산과 군수 지원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고요. 결국 폴란드 국방부는 차세대 자주포 차체 해외 공개 입찰을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업체로 손꼽힌 것은 당연히 영국의 BAE 시스템즈였습니다. 영국은 포탑이 AS-90이니 당연히 차체도 AS-90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당시 K9에 대한 소문을 들은 폴란드 국방부는 영국의 방해 공작을 뿌리치고 과감하게 한국을 선택했고 K9 자주포 차체 120대 도입을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계약 후 24대의 완제품을 폴란드에 공급한 한국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96대를 추가 생산했는데요. 하나디펜스는 완벽한 차체의 성능 구현과 성실한 태도로 폴란드 육군의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AS-90 자주포 포탑과 통합하는 작업까지 도와 신형 크랩 제작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신형 크랩은 폴란드 육군에게 인도됐고 몇 차례에 걸친 시험평가에서 결합한 포탑의 성능을 100% 끌어올렸다는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능이 떨어지던 소련제 장비만 사용하던 폴란드군 장병들에게 신세계를 열어준 K군. 5개 연대 전력화가 확정됐으며 최근에는 1개 사단 배치가 완료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폴란드의 K9 성공 사례는 유럽 여러 나라에 입소문이 돌았고 다른 국가가 K9를 도입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모두 한국산 무기로 총 무장하면서 NATO에도 가입 신청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오던 나라들까지 말이죠. 그러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K방산이 유럽 대륙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근거 있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라파 대륙 전역에 K9의 모습을 드러내며 위용을 뽐내고 있는 만큼 정말 그 모습을 몰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피치 못할 때는 도발한 국가를 완전히 제압해 2번 다시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숭고한 일에 한국산 무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참 멋지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본래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했지만 작년에 공사 중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문제로 2028년으로 개항이 미뤄지게 된 울릉공항. 하루빨리 공항이 개항돼 생활 여건과 관광 접근성이 나아지길 바라던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항 연기가 오히려 울릉공항이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 기회가 될지도 모르게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1200M로 설계되었던 활주로를 1500M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이는 작년 연말 일어났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서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울릉공항의 변화에 뜬금없이 일본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죠. 울릉공항은 최근 각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특히 도서지역 공항 건설의 선두주자로서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울릉도는 여객선 외에는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음에도 제주도와 달리 세계는 고사하고 국내에서조차도 숨은 관광지 정도로나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울릉공항의 건설은 울릉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광 접근성 문제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울릉공항은 중요합니다. 울릉도는 1974년 29,810명으로 육지의 다른 군 단위 지역들과 비슷한 수준의 인구를 갖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인구가 8,867명으로 줄어들어 전국 지자체 중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섬이라는 특성상 생활 인프라를 강원도나 경북 등 내륙 지역에 의존하는데 그 내륙과의 연결수단이 배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울릉도에서는 어디를 다치거나 병이 나면 헬기나 배를 타고 강원도 등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강원도 지역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울릉도에서 응급 환자를 헬기나 배로 이송했다는 기사를 종종 보셨을 건데요. 헬기라도 쓸 수 있으면 다행이고 폭우나 폭설, 강풍 등으로 헬기가 뜰 수 없다면 배 이외에는 이송수단이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환자의 안전 문제와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비행기나 헬기로 가도 제때 도착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응급 환자를 배로 몇 시간을 걸려 데려가야 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병원 등 의료 문제 외에 영화관도 2013년에야 생긴 데다 그마저도 독립된 극장이 아니라 국민회관 내 시설을 활용한 것일 정도로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육지에 비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은 울릉도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울릉공항 건설인데요. 작년 연말 기준 공정률 59%를 달성한 공항은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항이 완공돼 헬기보다 큰 항공기들도 드나들 수 있게 되면 헬기로는 못 가는 상황이라도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이전보다 더 편하고 빨리 육지에 갈 수 있어 여러 인프라나 문화시설을 향유하기도 더 편하고요. 주민생활 외에도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커져서 배 멀미가 심하거나 배 타고 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울릉도에 올 엄두를 못 내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가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것처럼 울릉도도 동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게 되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에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울릉공항의 개항은 기존에 계획되었던 내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섬이다 보니 철근과 레미콘 등 자재 수급이 육지에 비해 어려운 데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건설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인 공사 난이도 자체가 기존 공항들보다 어려워서입니다. 그러다 작년 5월 가두봉 절취 현장에서 무너지는 토사에 깔려 인부 한 명이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공사는 2달 동안 중단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성 조사도 진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당초 올해 12월이었던 준공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항 예정 시기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죠. 올해로 예정되어 있던 울릉공항 완공을 기다리던 울릉도 주민들과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아쉽기 그지없는 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장 올해로 예정이 되어 있던 준공 시기가 늦춰지면서 기존의 울릉공항 건설 계획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1200M로 소형 여객기가 아닌 그보다 더 큰 항공기들이 이착륙하기에는 짧은 활주로를 연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울릉공항의 활주로를 더 길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저가 항공사들까지 포함해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본래 울릉공항에 취항하기로 계획되었던 40에서 50인승 프로펠러 소형 여객기를 보유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당초 50인승이었던 울릉공항 취항 여객기도 80인승으로 바꾸기로 2023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니 활주로 1200M 정도로는 80인승 여객기를 커버하기에 역부족이 되었다는 건데요. 현재 울릉공항의 취항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ATR사의 ATR-72와 엠브라에르사의 290의 최대 중량 이착륙 시 필요 활주로 길이는
ATR-72는 26대 1300M, 착륙대 915M고 290은 이륙과 착륙 각각 1615M과 1215M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활주로가 완공되면 이 두 기종은 울릉공항 취항 시 짐이나 연료, 승객을 줄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운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지난 연말 일어났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사례들을 생각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서라도 활주로는 넉넉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길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울릉공항의 경우 80인승 이상 기준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백히 짧은데요.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의 이근영 교수도 1200M 활주로는 80인승 기준 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는 길이가 좀 부족하다. 안정적 항공사 운영을 위해서도 1500M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울릉공항의 활주로를 1500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활주로를 연장하게 되면 전체 공사비가 기존의 2배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공사가 진행되는 울릉도가 있는 동해의 특성상 조금만 섬에서 떨어져도 수심이 확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문제가 되는데요. 마침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좋은 방안이 나왔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을 위해 바다를 매립하려고 깎고 있는 가두봉 왼쪽 바다를 이용하면 된다는 건데요. 이 화면은 울릉도 주변 해저 지형을 나타낸 정밀 지형도로 색이 붉을수록 수심이 낮다는 뜻입니다. 섬 지형 중 가운데 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가두봉인데요. 가두봉 주변이 다른 곳들보다 유난히 수심이 얕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울릉공항 공사도 가두봉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이죠. 공항이 건설 중인 사동항과 가두봉 일대의 수심은 50M 이하. 그 건너편에 있는 가두봉의 왼쪽은 그보다도 얕은 30M 이하입니다. 따라서 공사 범위를 기존보다 넓혀 가두봉의 왼쪽 부분까지 활용하면 활주로를 기존보다 300M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도 활주로를 연장한다면 가두봉 통구미 쪽으로 수심이 약 30M 정도 선까지는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가두봉 폭이 30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연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활주로를 연장하는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릉공항 건설 관계자도 활주로 연장 시 가두봉 왼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아직 이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활주로에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 활주로가 연장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길이 45M, 폭 72M로 설계된 울릉공항 종단 안전구역에 40M 길이의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해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내 공항 활주로에 이탈 방지 장치가 설치되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탈 방지 장치는 활주로 길이가 짧거나 확장할 공간이 없는 공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기에 앞에서 보여드린 가두봉 왼쪽으로 활주로가 연장이 된다면 울릉공항 활주로의 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1500M로 늘어나고 안정성까지도 강화가 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활주로가 연장되면 향후 도입될 KF-21을 비롯한 전투기들의 이착륙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울릉공항은 기본적으로 민간공항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평상시에는 전투기가 드나들 일은 없겠지만 동해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전투기가 이착륙할 공간이 있는 섬이라는 이점은 군사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큽니다. 기존에는 육지에서부터 날아와야 했던 전투기들이 유사시 이곳에서 바로 출격해 더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 건설될 공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 공항을 유사시 전투기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울릉공항은 독도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위대 함대가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하거나 배회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를 해도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육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즉각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해서였습니다. A는 곧 자기 영토라면서 실효적인 지배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일본이 자신들에게 독도 영유권이 있다는 주장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울릉공항에서 KF-21 등의 전투기들을 포함한 우리 항공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다는 건 그러한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될 겁니다.
전투기가 울릉도에서 이착륙이 가능해져 독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음이 입증되니까요. 그것도 KF-21과 같은 최신 고성능 전투기가 날아올 수 있으니 일본도 독도 하나 차지하자고 전쟁까지 불사할 수는 없을 거고 예전처럼 틈나는 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는 힘들게 될 겁니다. 지긋지긋했던 독도 문제가 울릉공항 건설을 통해 일단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 동해의 안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울릉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울릉공항 활주로 확장과 완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라크가 한국에 건설을 맡겼던 공군기지의 외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총사령관이 직접 개교 기념 행사를 주도한 태에서 이들의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간 한국의 다른 굵직굵직한 방산 수출 사례들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라크 역시 한국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쌓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한국 방산의 가치를 일찍 알아보고 빠르게 투자한 케이스에 속하죠. 이들이 공개한 공군기지는 알수아이라 공군대학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공군사관학교와 파일럿학교 그리고 공군기지가 모두 합쳐진 성격의 시설입니다. 한때 이 시설은 IS와의 격전으로 인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던 바 있습니다. 한국 방산을 깊이 신뢰하는 이라크는 이 시설의 재건을 한국에게 위임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가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이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외부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지만 서로 의리로 역계 관계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들은 절대로 의리로 맺어진 인연을 배신하지 않죠. 그간 한국과 이라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FA-50을 두 번째로 구매한 나라입니다. 당시에는 한국 방산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수출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는데 두 번째 타자가 뜬금없이 중동에서 나왔다 보니 의외이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워하는 반응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중동은 언제나 국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중동 사람들의 성격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신뢰관계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중동이 하나의 틈새 시장이라는 말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FA-50 수출을 먼저 요청한 것은 이라크였습니다. 체코제 L-159 훈련기와 한국의 T-50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조건에 더 부합하는 한국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입니다. 이라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IQ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F-16라고 하면 성능이 증명된 베스트셀러지만 이라크에 수출된 물건은 마냥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었는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조차 안 되어 있었던 데다가 레이더도 구시대적인 기계식 레이더였습니다. 사실상 미국산을 바가지를 씌워 팔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이라크는 전쟁을 딛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전투기라도 사용해야만 했고 그걸 위한 훈련기가 필요했습니다. T-50 그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훈련기입니다. T-50은 F-16 훈련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T-50 조종에 익숙한 파일럿은 불과 몇 시간의 지도만 받으면 F-16도 제 몸처럼 다룰 수 있게 될 정도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T-50 기반으로 만든 경공격기 FA-50은 몇 가지 성능만 보충하면 F-16 성능의 80% 수준까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F-16IQ의 저열한 성능에 진저리 치던 이라크에게 이보다 나은 선택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안을 보내온 이라크를 한국은 크게 환영해줬습니다. F-16을 바가지 씌워 팔던 미국의 태도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한국의 모습에 이라크는 큰 감명을 받았고 이에 원래는 훈련기를 사려는 계획을 바꿔서 경전투기 사양으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훈련기 명칭인 T-5EQ로 해두고 실제 사양은 경전투기 수준으로 맞춰서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라크는 이를 실제로 유사시에는 경전투기로 전환해 사용할 생각으로 중립적인 비행 중대를 따로 창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라크가 T-5EQ를 수령하고 나서야 터졌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유지보수 능력이 생각보다 뒷받침되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라크 공군이 이를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력 전투기인 F-16IQ부터가 유지보수 단계에서 온갖 문제에 시달리며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가 폭락으로 인한 이라크의 재정 문제와 이라크군 자체적인 부패 문제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을 최다 본국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하자 실제 운영 능력은 20% 미만으로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상 출격시킬 수 있는 기체가 10대도 안 됐다고 했는데요. 당시 이라크군 창군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F-16IQ 23대가 축하 비행을 선보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빼와서 그냥 말 그대로 날 수만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라크는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T-5EQ를 경전투기로 임무 전환해서 이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라크가 훈련기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T-5EQ 유지보수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IS와 교전 상황에서 T-5EQ가 배치되어 있던 기지가 공격받아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훈련기의 본래의 용도로 파일럿 교육을 진행할 상황조차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T-5EQ마저 사막 한복판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먼지만 맡고 있게 칠됐습니다.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국에서 사온 전투기마저도 수리하지 않으면 날릴 수 없게 되자 이라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라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판매국인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후속 군수지원 계약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이에 보여준 반응은 이라크에는 감동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망설임 없이 기술자들을 내전 중인 이라크로 급히 파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창고에 방치된 T-5EQ를 꺼내 완전 분해한 뒤 정비해줬고 파일럿들에게 교육까지 덤으로 해줬습니다. 한국의 의리에 감동받은 이라크는 아예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돈을 더 쥐어주고 IS 공격으로 파괴된 그 공군 기지를 재건해달라는 부탁까지 한국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완공된 것이 최근의 일인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기지의 모습은 그 전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의리가 아니라도 이라크가 한국에 일을 맡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훈련생 교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러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T-5EQ는 물론이고 F-16에 적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뮬레이터를 적용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설들과 다를 바 없는 고급 장비들로 쫙 깔아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라크가 처한 사막화 환경을 적극 반영한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솔직히 기지가 쑥대밭이 된 이라크는 한국이 그냥 어디에나 있을 만한 기지를 지어줘서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북한의 온갖 공격을 상정하면서 갖고 닦은 기술력을 10분 발휘해서 IS의 어지간한 미사일 공격은 다 버텨낼 수 있을 법한 기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지상에서 본 기지의 모습은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그냥 낮은 건물 몇 개가 모여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최첨단 훈련 시스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들은 지하화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배치된 항공기들의 경납고 역할을 하는 이들 외의 경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천장만 봐도 미사일만큼은 무조건 막아주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이글루의 또 다른 특징은 내부 형태와 이글루의 수량으로 봤을 때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를 전부 주기하려면 지하 공간이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역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기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시설을 지하화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알수아이라 기지는 겉으로 보면 황량해도 전과는 달리 IS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보여준 행동의 당사자인 이라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중동 국가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중동의 카타르에서 돌연 방산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아왔었는데요. 사실 카타르는 전차 도입을 검토할 때에도 KE를 놔두고 종교적인 이유로 굳이 튀르키예 알타이를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카타르가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한국과 이라크의 원만한 관계 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카타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외교적인 입장에서 여러 차례 주변의 적이 많은 카타르를 지지해준 것이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더욱 각별한데요.
이라크가 한국에게서 진한 의리를 느끼고 있다고 하니 무기를 찾고 있는 카타르 입장에서 눈에 밝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카타르 역시 중동 국가 중동 사람들은 의리를 결코 무시하지 못하니까요. 실제로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가 카타르로 건너가 50도가 넘는 혹한의 사막에서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전차와 자주포 도입을 위한 테스트로 보여졌는데요. 사막의 혹독한 기온과 예측 불가능한 모래 폭풍 속에서도 대한민국 육군은 탁월한 기동성과 화력을 선보이며 훈련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K 전차와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대한민국과 카타르 간의 군사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일부 많은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들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점점 전 세계로 퍼지고 있으며, 이를 본 많은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기 위해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일명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포병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수준입니다. 그 포병 전력을 지탱해온 것이 포탄 제조 기술인데요. 우리 포탄 제조 기술은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포병 무기만큼이나 그 진가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한국 방산업의 또 다른 수졸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포탄 수출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를 대거 도입하면서 우리 포탄도 함께 도입하고 있던 폴란드가 최근 155포탄을 비롯한 각종 포탄을 자체 생산하기로 밝혀서입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가 주로 사갔던 155포탄의 수출이 줄어들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군의 추진 장약을 납품하기로 계약하면서 한국제 포탄과 장약의 스웨덴 수졸길이 얼려서입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로의 포탄 및 장약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이제 개전 3년이 다 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방산업계는 큰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방산업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K 전차와 K9, 천무 다연장 로켓포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대박이 터졌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들의 수요가 급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급증했고 실제로도 가장 많이 공급된 것 중 하나가 포탄과 장약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식량을 섭취해야 하듯 탱크가 되었던 자주포가 되었던 모든 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포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포탄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장약이 필요하니까요. 그 포탄과 장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서방 국가들의 자주포나 전차들이 쓰는 포탄이 대부분 155포탄인데 이 155포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155포탄은 나토의 네이티오 국가 무기들과 호환된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매번 우리를 향해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할 때 함께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155포탄이고 실제로 우리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할 때 가장 많이 보냈던 것도 155포탄이었습니다. K9를 대거 사들인 폴란드도 패키지 형태로 155포탄을 대거 사들였고 이는 K9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K9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제 155포탄도 해외에 대거 수출된 셈이죠. 그런데 그 한국산 155포탄 수출길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자자 그동안 포탄을 수입해왔던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에 나서기 시작해서인데요. 직접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155포탄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작년 10월 리투아니아와 탄약 생산 공장 건설 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등 주변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155를 포함해 각종 포탄을 250만 개 생산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야 본인들 목숨이 걸린 거니 이렇게 나오리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155포탄을 대거 수출한 폴란드에서요. 폴란드는 작년 12월 4일 슬로바키아와 협력해
155포단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폴란드 하원은 155포탄을 포함한 단약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7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미 11월에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55포단 제조 협력 파트너로 슬로바키아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폴란드는 155포탄뿐 아니라 120, 105포단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K2에 시용되는 120포단, K9에 사용되는 155포단을 폴란드에 수출하던 풍산 등 우리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55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시키는 걸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물해에는 이전에 비해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다행히 그러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소식도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왔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군에 추진장약 납품하기로 계약한 겁니다. 12월 18일 스웨덴 국방부 자조달청은 한화와 아처 자주포용 추진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와 조달 밀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포단과 마찬가지로 장약도 유럽에서 수급의 치질이 생길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기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웨덴은 현재까지 17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패키지를 전달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나라기에 더욱 장약 수급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운데 K97럼 우리기 개발한 무기기 아닌 스웨덴이 자체 개발한 아처처럼 유럽산, 그것도 나토 국가의 무기에 시용할 용도로 납품받기로 했다는 건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계약이 이달 초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직접 방한해 우리 방산업체들과 비공개 면담을 하려다 계엄 사태로 취소된 뒤였음에도 체결됐다는 첩에서 우리 방산업에 대한 스웨덴 측의 신뢰를 엿볼 수 있죠. 원래 오스왈드 국방물 자조달청 전략적 구매 담당은 우리는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진 장약은 스웨덴군의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스웨덴은 자국산 자주포 아처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 이를 위한 자체적인 포탄과 장약 기술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같은 나토나 EU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장약을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군의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해 줄 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스웨덴 자국의 혹독한 겨울에도 문제없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약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주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한국밖에 없기에 한국과 계약을 맺은 거라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유럽 방산 강국들의 장약은 상대적으로 겨울이 혹독하지 않은 많은 자국 환경들에 맞춰져 있어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 겨울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나라는 냉전 이후 장약이나 포탄 생산 설비를 줄여왔다.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다시 생산에 나서고 있기에 스웨덴 측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산 역량도 뛰어나고 혹한에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장약을 만들 수 있는 한국과 계약을 맺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스웨덴이 자국산 자주포에 우리 장약을 써주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인데요. 우리 포탄이나 장약이 기존 나토 국가 무기들에도 호환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포탄과 장약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장점이지만 우리가 수출한 포탄과 장약 대부분이 K9 등 우리 무기들과 세트로 묶인 경우가 많았다 보니 이를 실제로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증되지 않고 문서에만 써진 장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으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자체 포탄 생산을 늘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토 국가인 스웨덴이 우리 장약을 아무 문제 없이 쓰는 걸 보여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것도 겨울의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더욱. 따라서 우리 업체들의 유럽 시장 포탄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 국가들이 우리와 같은 생산 역량을 갖추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우리와 같은 수준의 포탄 생산 역량을 갖추려면 빨라도 2030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유럽 국가들이라도 급한 수요를 채워야 한다면
우리 포탄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한국산 포탄은 가격이 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산 포탄은 대당 가격이 700만 원대로 1200만 원대인 미국이나 유럽산 포탄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임금 등 생산 제반 비용이 저렴해 상대적으로 더 싸지만 우리 수준의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앞섭니다. 거기다 포탄의 성능도 그렇게 싼 가격답지 않게 우수하기까지 합니다. 풍산이 작년에 개발한 신형 155장거리 포탄의 경우 기존의 사거리 40km였던 60km로까지 늘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두의 예상대로 올해 안에 종결된다 하더라도 현 상태 그대로의 종전을 골자로 한 트럼프가 제안한 방식으로 종결이 된다고 하면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히 남기에 우리 포탄에 대한 선호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스웨덴과 장약 납품 계약을 체결한 한화가 6,673억 원을 투자해 장약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기에 생산 역량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인 공장에서는 155용 장약 등 다양한 포탄에 쓸 수 있는 장약들이 생산되고 스마트 팩토리로 지어질 예정이라는데요. 유럽이 여전히 포탄이나 장약을 생산할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이미 생산 역량을 갖춘 우리가 생산 공장을 더 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가 포탄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요. K9 열풍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포탄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며 반도체 및 전자제품 시장에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술 유출 사례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삼성전자의 결단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중국 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철수하며 남긴 경제적 공백은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수년간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협력업체 대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기존 연봉의 3에서 9배를 제한하며 기술 유출을 시도했고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인수합병의 맨드어과 공동 연구를 빙자한 기술 탈취 수법을 사용하거나 리서치 업체와 컨설팅을 통해 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교묘한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국 창신 메모리 CXMT가 DDR5 메모리를 독자 개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CXMT는 17-5나노미터 공정 G3을 활용해 DDR5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선도 기업들의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DDR5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에너지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며 현재까지 소수의 첨단 기술 기업만이 양산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CXMT의 DDR5 개발 성공은 중국이 기술 탈취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 탈취와 시장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텐진 TV 생산 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선전 통신장비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수저우 PC 공장 등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텐진에서는 법인까지 말소하며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중국 사업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생산 거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철수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복수와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삼성전자가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삼성전자의 공백은 중국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탈을 넘어 중국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진출했던 텐진은 한때 2,5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활발히 운영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잦은 기술 탈취로 칼을 빼든 삼성이 과감하게 사업 철수를 결정해버리자 다른 주변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며 현재는 그 수가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는 이러한 탈중국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텐진은 삼성전자 공장 폐쇄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생산하던 제품들은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로 인해 텐진의 제조업 기반은 약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남긴 경제적 공백은 중국 내 다른 기업들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동시에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며 삼성전자의 새로운 생산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삼성전자는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대체하고 기술 보완을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기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술 보완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DDR5 개발과 기술 탈취 시도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의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철저한 보안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만, 영국 등 주요국들이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한국도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최고 수익률이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앞으로 한 달 안에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등을 매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수익률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분석, 회계분석, 산업분석 등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분석을 통해 최고 수익률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주식 서비스를 원래는 월 299만 원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선착순 100분에게만 월 49만 원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THEBSTPROFIT를 친구 추가하신 뒤 문의하시면 최고 수익률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